이번 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갔죠. 그야말로 외교 골든 위크인데요. 이분과 함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미중 관계 전문가시죠? 한국국방연구원 이강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일정이 정말 숨막히는데요. 23일에 한일 정상회담을 했고 이제 25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미러우 정상회담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오늘 박사님을 제때 초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주말부터 이재명 대통령 이제 한일 한미 정상회담 연이어 하는데 이번 연쇄회담이 갖는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한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개최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앞서서 일단 한일 또 정상회담이 열렸다라는 말씀인데, 일단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쇄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는 약간 이례적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일본을 먼저 방문한다, 미국보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처음이라면서요. 네, 거의 처음은 아니고 한 번 정도 그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 3공화국 때 있고, 네, 그러니까 네, 민주화 맞습니다. 이후 처음이다. 네, 이렇게 굉장히 얘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있는 일이라 일본에서도 환영했다고 얘기가 나오듯이 좀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명확한 시그널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거를 확고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정책이 워낙 모두를 불안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일본하고 손을 잡고 미국에 대응하는 것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먼저 열렸는데 또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을 냈잖아요. 네, 이건 참 맞습니다. 17년 동안 공동 발표문이 없었단 말인가 하고 좀 놀랐는데 오히려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공동 발표문의 의미는 또 뭘까요, 선생님? 일단 뭐 아시는 것처럼 17년 전에 이제 김대중, 오부치 양국 정상이 만나서 공동 발표문을 발표를 하고 네. 21세기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근데 그 선언문에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 항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맞아요. 네, 이번에 공동 발표문을 냈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 이러한 예전의 그런 선언문을 넘어서는 어떠한 비전 제시나 협력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네. 그러한 어떠한 발전된 모습을 위한 우리가 초석을 다지려고 하고 그것에 관해서 양국이 합의를 했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제 기초를 다진 것이고 여기에 토대를 해서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 혹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한일 관계 맨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때로부터 후퇴했냐 안 했냐, 그거를 취소하냐 아니냐, 항상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일본 네, 쪽 맞습니다.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오는 10월에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아펙 정상회의가 있고요. 우리는 일본에서는 또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상호 협력하자. 요걸 그 공동 발표문에서 분명하게 명시했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 정도 얘기는 이제 의례적으로 노릴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양국에서 개최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덕담 차원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강조한다는 거는 뭐 통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에이펙에 대한 의미가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로서도 이제 그 한일중 정상회의인데 사실은 이 명칭이 지난 정권에서 저희가 이 순서를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한중에서 한일중으로 바꿨는데 네. 뭐 이번에도 우리가 그걸 존중해서 굳이 바꾸지 않고. 네, 같은 이름을 사용해 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일본을 좀 더 존중했다라는 또 저희의 호의를 또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권이 바뀌면은 대일 관계가 또 달라지나 하고 불안해하는 일본 여론도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고 나가는 게 이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태도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가 외교 안보 분야 청사진으로 주요 7개국 G7 확장 구성원인 G7 플러스를 내세우면서 외교 저변을 확장한다. 네. 이런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걸 아예 G10까지 확장하자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역시 그 G7 안에 일본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G7 플러스는 이재명 정부 전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이고, 네. 저는 이 점을 좀 좋게 보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국가가 덩치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외교 안보 전략에 있어서 좀 일관성을 갖고 가야 될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맞아요. 기존에는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부침이 있었던 부분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맥을 같이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건 상당히 좋게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협조가 필수적인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G7 멤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으로서는 좀 오랫동안 자부심이 있었던 게 우리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다라는 게 좀 강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아시는 것처럼 다른 멤버들은 다 서방에 있는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일본으로서는 약간 좀 기분이 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일본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목리를 부린다라고 한다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걸 통해서 일본의 지지를 계속 이끌어낸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일본이 우리 G7 확장하는 데 들어가는 거 반대한다 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보다 일본을 설득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네.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게 이게 사실은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걸로 이제 뭐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 like-minded country라는 표현들을 이제 네.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본과 한국은 점점 더 이제 유사한 입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라든가 아니면 경제 구조랄지 아니면 뭐 안보 상황이랄지, 정치 제도도 네네, 그렇고.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은 뭐 잘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또 그것이 다른 갈등의 씨앗으로 되기보다는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에서 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한미 정상회담 얘기로 가보면요.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건데요.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삼각 공조로 이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것이다. 사실 이전 정부, 그 전 정부,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좀 불편해지면, 그러니까는 네네. 문재인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미국에서 가장 촉각을 세우면서 좀 네. 어떻게 관계를 잘해봐라 하고 설득하는 모양새도 나올 때가 있고 그랬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달성해야 될 목표는 뭐라고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한일 관계 개선과 거기에 기반한 이제 한미일 협력은 미국이 네. 계속해서 주장해온 바고 요구한 바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에도 저희가 한일 관계에서 별로 안 좋은 점들이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의를 여러 차례 표명한 적이 있고요. 네네. 또 지난 뭐 윤석열 정권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일본과 여러 가지 협력을 많이 모색을 했었고,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걸 계속 이어받아서 우리의 국익에 맞게 이제 맞춰가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이러한 연장선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잘 투영시키는 게 사실 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적인데, 네.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제 그 출국하기 앞서서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경제 통상과 관련돼서 안정화가 목표고, 동맹 현대화 관련된 논의가 또 중요하고, 또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해서 크게 세 줄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세 줄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점들과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점들, 또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 어떠한 절충점을 잘 찾아가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동맹 분야에서 현대화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고 굉장히 네네.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워낙 한 번씩 중요할 때마다 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거나 네. 안보 비용을 부담해라 하는 얘기가 나오거나, 이게 네네. 동맹 관계의 현대화라는 게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측이 비싼 안보 청구서를 내밀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동맹의 현대화 부분을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그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2기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 또는 파트너국들의 부담을 늘려서 미국의 능력을 좀 더 키우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 경쟁을 나가겠다라는 취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맹국들의 또는 여러 가지 협력국들에게 많은 비용 부과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동맹과 관련된 비용 부담이고, 우리로서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 그쵸. 가장 큰 이슈인데요. 뭔가 역할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사실 그 핵심 얘기는 방위비하고 네네. 미군 규모의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동맹의 현대화라는 표현도 저도 사실 미국 측
여러 인사들한테 좀 질의를 했었는데 왜 굳이 현대화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모호하게 만드냐. 네,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냐, 뭐 이런 음. 것들 좀 한국에선 사실 이 현대화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네. 애매하다. 왜냐하면 영어로는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걔네들은 그게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지만 지금 청취자분들이나 들으시기에 현대화 그럼 도대체 뭐지? 라는 지금까지 그럼 현대적이지 않았어? 네, 이렇게 이렇게 되기 생각하니까. 때문에 그래서 예.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한미 동맹 이제 군사 동맹에서 시작을 했는데 음. 그 분야를 확장하겠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음. 또 하나는 또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리적 범위와 관련된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확대가 되지만 이제 범위적으로도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확대의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용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요구를 할 것인가.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국력으로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잘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선생님 이거는 궁금한 게 방위비 분담을 한국이 더 해라 하지만 네. 우리가 분담하는 방위비로 미국이 다른 지역 미군한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국내 미군에게만 써야 되는 방위비인데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미군 규모라는 게 빤한데 네. 여기서 방위비를 그렇게 늘린다는 게 가능해? 그거 어디다 쓸 거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무적인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업적 차원에서 이 정도의 비용을 내가 돈을 내가 가져왔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치적이 되겠죠.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 입장에서 돈을 받으면 네. 돈을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잘 쓰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국가 예산도 배정이 되면 그러니까 없던 예산이 배정이 되기까지 많은 그 계획과 심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방위 분담을 뭐 한없이 늘린다고 해서 그걸 미국이 그럼 다 쓸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네.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방위 분담을 늘리더라도 그 활용에 있어서는 또 다른 또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평택기지 미군들한테 기본소득을 막 뿌리냐고 그 돈을 쓰려면 이런 농담이 나올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주장이 좀 네네. 현실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도. 네, 저희가 동맹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여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한국이. 말씀하신 평택 기지 같은 평택 기지는 미국이 갖고 있는 보유한 전 세계 기지 중에서 가장 이런 표현을 쓴다면 어떻게 보면 럭셔리한 그렇죠. 군사 기지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 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얻을 수 있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도 분명히 이득이 있거든요. 있죠, 네네. 분명히. 그런 무형의 어떠한 기여 부분들을 미국이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는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내세우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뭔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님이 말씀하실 때는 네. 그러한 무형의 기여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네, 있네요. 강조하면서 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아까 선생님 동맹의 현대화 말씀하시면서 이 영역의 확장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게 예를 들면은 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 확장 네.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조선업 협력 얘기는 네. 우리가 이렇게 미군 방위비 분담을 하면서 좀 더 협력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우리가 미국 쪽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아니면 이미 지난번 관세 협상 때 마스가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죠. 했었고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분야의 확장과 관련해서 단순히 분야의 군사적인 확장. 부분이 아니고 예. 기술 동맹 또는 경제 산업 동맹 심지어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능력들을 미국이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양국 간의 관계가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너무 이렇게 상호 의존성이 커지게 된다면 이것이 그러면 국가 대 국가로서의 어떠한 그쵸. 정체성 이상해지죠. 네네 예. 그런 문제까지 이제 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현대화라는 것은 이제 좀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높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굉장히 큰 숙제를 가지고 지금 주권 국가로서는 굉장히 큰 숙제를 가지고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건데요. 그 주한미군 재배치까지 염두에 두는 건 아니겠죠? 그것까지 염두에 두는 걸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아하. 염두에 두고 그 재배치의 폭도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네. 좀 우려를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북핵 이슈 이게 네.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여기 한미 간에 어떤 논의가 오갈 걸로 보시나요? 그 점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른 부분과 약간 다른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다른 분야들은 대부분이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요구하는 분야들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방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요구사항을 내놓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수준의 이야기를 들려줄지 아직 뭐 미국도 대북 정책이 확고하게 정립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큰 덩어리인데. 네, 예. 맞습니다. 우리로서는 이게 가장 최우선 사항이지만 미국이 글로벌적인 여러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문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들을 지금 트럼프 2기에서 이제 고위 하고 있지 않나요? 당국자들이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이것도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어떠한 대북 정책을 잘 설명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식의 이제 공감대를 보여줄 것인가가 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핵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지금 잘 모른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미국이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는 바를 듣고 본인들의 이제 미국적인 관점에서 사실 미국은 북핵 이슈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슈 간에 얽혀 있는 것들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자국의 어떤 전략적 이익 속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포용이 가능한가를 좀 계산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일본을 미국하고 정상회담하면서 일본을 먼저 갔던 것처럼 사실 네. 우리한테는 이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이웃 네, 나라인데요. 맞습니다. 그 미중이 편안한 관계면 좋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신냉전이라고 할 만큼 굉장한 그 경쟁이 치열한 시기가 됐는데 또 트럼프 정부에 와서는 중국에 대해서 거의 이거 적대시하는 거 아니냐는 염려가 들 만큼 견제가 커지고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양안 문제나 동맹 역할 조정할 때 중국도 이 의식하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취해야 될까요, 여기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네. 아까 잠깐 되짚어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시점이고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에 네, 행사 전승절 참석했다가 참여했다가 아주 네. 미국한테 호되게 왜냐하면 그 시점이 그 미국이 대중국 전략이 변화하는 시점인데 우리가 그런 변화를 잘 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약간 그랬던 것 같고 네. 미국이 사실은 중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이 미국으로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원하는 것이죠.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동맹의 현대화에서도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우리에게도 또 중요한 이웃이고 지금 정권이 교체된 시점에서 중국도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진 아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마침 또 지금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맞춰서 특사단이 방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거기서 또 저희 대통령의 친서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로서는 중국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보냈는데 뭐 이것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상당히 좀 예민하겠죠. 네,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음. 한국의 행동인 것이죠. 한국이 양쪽에서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일종의 기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한미 동맹의 오랜 기간을 놓고 미국과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우려가 조금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뭐 저희로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게 미국이 중국과 전략 경쟁을 해서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립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갈라서서 그렇죠. 그럴 수 서로 다른 없죠. 길을 가는 것이냐. 맞아요. 그건 또 아닌데 그럼 맞아요.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는 맞아요. 라는 또 항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대통령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의 잘 설득을 하느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생각들을 네. 잘 전달을 한다면 네. 미국의 일각에서 갖고 있는 어떤 우려 같은 내용들 또 한국의 어떠한 신정부에 대한 약간의 불신 같은 것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중국 두 나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고 보면은 이게 답답한 구도일 수 있지만 전 네. 세계로 놓고 보면 과연 어떤 나라가 중국하고 사이를 나쁘게 갖고 갈 수 있겠어요. 전 세계의 공급망의 중요한 생산 기지가 중국인데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두 강대국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척을 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지만 또 상호 불신이 강한 시점이고 이제는 뭐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서는 좀 다른 나라들과의 연대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문제하면 떠오르는 게 양안 문제에서 미국 입장이 늘 네. 중국하고 날카롭게 대립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것이 비단 그 미중 간의 문제가 아니고 또 양안 간의 문제는 아닐 수 있는 것이 맞아요. 남북 간의 문제도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남북 대립이 될 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보적으로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네. 복합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어떤 통일 정책 같은 것들이 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취하려고 하는 어떤 통일 정책과 상충되거나 또는 뭐 맞아요. 부합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때그때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물론 뭐 큰 틀의 전략을 세우는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어찌 본다면 지금처럼 뭐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는 이슈별로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어떤 큰 틀에서는 좀 괜찮은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이슈별로 다른 태도. 네. 사실 중국에서 그동안 한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가장 큰 벽이었던 중국 내 네. 한한령을 네네. 지금 어쩌면 풀어줄지도 모른다 막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 이 한한령이 참 미묘한 건데요. 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발표한 한 적이 적이 없기 없죠. 때문에 네. 이것이 그럼 풀렸느냐, 안 풀렸느냐. 그렇네요, 진짜. 중국으로서도 우리가 풀겠다라고 발표하는 모양새도 우습고요. 이상하죠,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그 공연과 관련된 부분 또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떠한 좀 호의적인 액션들이 있을 때 네. 이제는 그것이 이제 완화됐나 보다, 풀렸나 보다 이렇게 예. 짐작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중국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조금씩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 네. 가급적이면 지금 실용 외교 속에서 잘 풀려서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의 어떤 이쁨 받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그 사실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공개된 것만 알 수 있는 거고 네, 중국에도 맞습니다. 어떤 친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공개된 것만 알 수 있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한국이 우리를 만나기 전에 일본, 중국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오는 거지 하는 걸 모르면서 지금 만나는 건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지요? 네, 저희가 뭐 한미 정상회담이 조금 늦어져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이 네. 지금 다른 정상들이 어떤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를 했는지 선례가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네요. 네, 기준점들이 생기는 것이고 네. 일단 일본도 먼저 하고 왔고.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저희 대통령님께서 어느 정도 잘 대응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두 정상이 뭐 엄지척하면서 이렇게 사진 한 장 남길 수 있다 정도면 네. 저는 굉장히 성공한 회담이라고 보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실무 차원에서 다시 합의를 하면 할 되니까요. 테니까. 네. 아하, 북미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건 좀 가능성이 낮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개입을 했는데 성과가 사실 나는 부분들이 거의 없죠. 거의 사실. 없죠. 그렇게 예. 됐을 경우에는 이제 또 하나의 카드로 북한에 대한 음흠. 본인의 어떠한 업적을 마련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하도 크게 당해서 북한이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교 골든위크 정점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하는데 엄지척하고 사진만 찍어도 이번엔 큰 성과다. 오늘 굿모닝 이슈 브리핑 한국국방연구원 이강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